해영 박물관 상형 문자 전시실. 인류 문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귀중한 점토판 하나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 출토된 5,000년 된 이 작은 진흙판 위에는 인류 최초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문명의 위대한 노트 위에 인간이 최초로 기록한 단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먹다였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생의 대부분을 먹거리를 구하거나 먹는 데 보냅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수만큼이나 다채로운 음식 문화가 존재하게 되었죠. 그런 인간의 창의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화려한 경연장이 있습니다. 국수 요리의 세계입니다. 누들로드에서 찾아낸 진귀한 국수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With this series, we will witness the mysterious secrets behind the birth of a simple food called noodle. Watch this stunning story that has never been told before.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푸치니 수도의 교회 지하에는 수수께끼의 방들이 있습니다. (500년) 전에 지어진 이곳은 카타콤브,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지하 전체를 천장까지 가득히 채운 시신들은 전부 7,000구가 넘습니다. 주로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곳에 안치된 시신들은 모두 썩지 않고 미라가 되었습니다. Persone tutte importanti che esercitavano una professione molto importante. I corpi arrivavano qui, venivano essiccati nel colatoio per la durata di un mese, è un trattamento del tutto normale, del tutto naturale. 이런 대규모 지하 묘지는 다른 유럽의 도시에도 있지만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곳도 시칠리아의 시신들만큼 보존 상태가 완벽한 곳은 없다는 것이죠. 90년 된 이 소녀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탈리아 남부의 뜨겁고 건조한 기후 때문입니다. 북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여름이 오랫동안 지속되죠. 이런 자연 조건 때문에 발달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건조 파스타입니다. 중세 시대부터 이탈리아 남부에서는 온갖 형태의 건조 면이 생산되었습니다. 이 파스타는 듀럼 밀로 만들어 지중해의 태양과 바람에 바짝 말린 것들입니다. 짧은 대롱 모양을 한 이 건조 파스타의 이름은 바케로. 이탈리아 말로 뺨을 때리다라는 뜻이죠. 요리사 안토니오는 바케로에 재미난 유래가 있다고 합니다. Allora avrà fatto questo formato piccolo perché il pacchero è come il cannellone
dovrebbe essere più grosso, invece lui l'ha fatto più piccola. Allora il proprietario avrà detto cosa hai combinato e gli avrà dato una pacca sul viso e l'hanno messo nominato Pacchero. Metti, non ti preoccupare. 먼저 다진 당근과 샐러리, Sì, sì, nulla. 그리고 작은 양파를 넣고 올리브유에 볶습니다. 그리고 베이컨, 건포도, 잣을 넣고 마른 소고기 허리살에 마늘 다진 것과 삼겹살 기름을 바릅니다. Se no si brucia e la crosta diventa un po', allora deve essere più morbida. Adesso si mette ad aggiungere a rosolare 고기 만 것을 먼저 냄비에 넣고 nella brunoise di legumi. 그 옆에 돼지 등심과 갈비살을 questi 넣습니다. pezzettini di carne e poi il filetto. 그 위에 후추와 로즈마리 가루, 향신료를 뿌리고 레드와인을 골고루 부어 증발시킵니다. 누린내를 없애고 풍미를 좋게 하기 위해서죠. Allora deve evaporare. 그 다음 시칠리아산 마르살라 와인을 넣어 깊은 맛을 내죠. Viene prodotto in 오븐에서 농축한 진득한 토마토 페이스트를 먼저 넣은 다음 perché se no la carne 이어서 완숙 토마토를 갈아서 만든 소스를 고기 위에 부어줍니다. adesso deve cuocere per due. 고기는 나중에 얇게 썰어서 파스타와 함께 먹죠. 졸인 육수를 더 넣고 소스를 은근한 불에서 6시간 정도 졸이다가 마지막으로 월계 수잎을 띄우면 토마토 라구 소스가 완성됩니다. 소스가 준비되면 바칼리는 끓는 물에 넣어 12분 정도 삶아줍니다. 그러면 요리가 완성되죠. Noi usiamo molto i prodotti della terra, pomodoro, la pasta che così è come la cucina napoletana, cioè verdure, insomma, e la pasta è la prima cosa che in Campania mangiano molto perché è un elemento essenziale per questa. 자, 지중해의 태양을 한껏 받은 토마토 소스의 깊고 진한 맛과 부드러운 고기가 어우러진 바케로 완성입니다. 시칠리아는 기독교와 이슬람 두 문화가 한 지붕 아래 사이좋게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팔레르모 성당 기둥에 새겨진 코란 구절처럼 말이죠. 아랍 양식으로 지어진 미로 같은 골목을 따라가면 수백 년 전 이 거리의 주인이었던 이슬람 문화의 흔적이 보입니다. Quello che sto indicando è l'antico arco della chiesa di Santa Caterina, risale al 1300 ed è segnato e caratterizzato dagli elementi cosiddetti decori fatimiti, che sono lo zig-zag, che è evidente nella parte dell'intradosso dell'arco, che è un arco a sisto acuto. 이슬람 사람들이 전한 것은 건축 양식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가지 요리입니다. 요리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파르미자나라는 이름의 시칠리아 전통 요리. 튀긴 가지를 밑에 깔고 토마토 소스를 골고루 덮은 후 바질과 아몬드 페이스트를 그 위에 발라줍니다. 그 위에 양젓으로 만든 카초카발로 치즈를 작은 토막으로 잘라 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도로 예열한 오븐에 20분 정도 구우면은 페르시아풍의 시칠리아 요리 파르미자나가 완성됩니다. 튀긴 가지와 고소한 아몬드, 그리고 치즈의 풍미가 보고만 있어도 입맛을 자극하네요. 하지만 뭐니 해도 시칠리아 하면 떠오르는 요리는 스파게티라 할 수 있죠.
스파게티 역시 이슬람 사람들이 1000년 전 이곳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한 음식입니다. 먼저 갓 짜낸 향긋한 올리브유를 듬뿍 두르고 다진 마늘을 볶다가 지중해 산 엔초비를 넣습니다. 엔초비는 소금에 절인 멸치죠. 그 다음에 잘게 썬 파슬리를 넣고 굵게 빻은 마른 고추를 뿌리고 조금 더 볶다가 화이트 와인을 넉넉히 넣은 후 불을 붙입니다. 알코올 기운은 없애면서 와인의 풍미는 살리기 위해서죠. 그 다음 반으로 썰은 미니 토마토를 10개 정도 넣고 살짝 익힙니다. 자, 이제 삶아진 스파게티 면을 넣을 때가 됐죠. 스파게티 면은 알단테, 푹 익히지 말고 심지가 살짝 씹힐 정도로만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슬리를 한 번 더 뿌려줍니다. 요리사 안드레아 씨가 마지막으로 갈색의 가루를 뿌리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Uova di tonno, bottarga, uovo di tonno grattugiato, l'uovo di tonno asseccato, stagionato, poi viene grattugiato, lo usiamo per fare la pasta alle risi. 보타르가는 소금에 절인 어란을 건조한 것인데 짭짜름한 맛이 참 일품이죠. 자, 푸른 지중해의 바닷내음이 물씬 풍기는 스파게티입니다. 중부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도시 볼로냐. 이곳의 파스타 문화는 남부와는 전혀 다릅니다. 롤링 커터로 가로 세로 5cm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의 피를 만듭니다. 중북부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파스타 토르텔리입니다. fresca tutti i giorni, spinaci e forma. Poi anche lì c'è un po' di sale, noce moscata, però è fatto tutto fresco giorno per giorno. 국수라기보다는 만두에 가까워 보이는 토르텔리는 북부 에밀리아 지방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원래는 튀겨 먹다가 15세기 이후부터 지금처럼 삶아 먹기 시작했죠. 이런 생파스타는 그 종류가 수백 가지인데 여인의 배꼽을 본따 만들었다는 토르텔리니, 감자를 섞은 뇨키, 리코타 치즈 속을 넣어 납작하게 빚은 라비올리 등이 유명하죠. Non esiste, quando un italiano va all'estero e non trova la pasta, impazzisce, ok? Cioè diventa, non so da voi che alimento è, principe. Il riso, ecco, quando tu esci dal tuo paese e non trovi più il riso e stai 15 giorni senza riso, diventi pazzo, giusto? 모양은 엇비슷하지만 생파스타를 요리하는 방법은 만두와 좀 다릅니다. 먼저 끓는 물에 살짝 익힌 후 바로 건져서 끓는 크림 소스에 넣고 잘 버무리면서 더 익힙니다. 이때 푹 삶아지지 않도록 눈을 떼면 안 되죠. 마무리로 파마잔 치즈와 피스타치오 다진 것을 위에 뿌려주면 끝입니다. 건조 파스타가 일상적으로 먹는 대중적인 국수라고 한다면 손으로 직접 빚은 생파스타는 좀 더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대접받습니다. 오늘날 이탈리아인에게 파스타는 즐거운 식탁에 빠질 수 없는 보석 같은 요리가 된 것이죠.
now I'm going to make for you what Chinese would call chow mein. What you want to do is take the fresh noodles, blanch them, and then put them aside like I have. And what you want to do is to make sure that it's very hot. The reason why this dish is so nice is because it's as crispy on the outside and it's very soft on the inside. Now flip that over, and if you're not, you don't feel comfortable doing that, you can do it with 2 spatulas. As I take it out and put it on some paper towel to sop up any oil. It's just because I don't like food that is greasy. Put some soy sauce into the beef, mix it. Some rice wine and sesame oil with a little bit of corn flour. Now, this is something really recent in Chinese cooking. Formerly in Chinese cooking, we used to use potato starch. And you want to stir this around, but very quickly. We take this and we drain it here. We take out the meat because we don't want the meat to be overcooked. Garlic, the Cantonese love garlic. The spring onion. This is our bok choy. I'm just adding this pepper now. Salt and pepper, just a little bit. A little bit of stock. A touch of soy sauce, just a touch. And oyster sauce. Okay, now this is ready to go on top of the noodles. And there you have it. 새로운 요리법의 탄생이 반드시 주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 밑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불타는 검은 돌, 석탄입니다. 산서성은 중국 최대의 석탄 산지로 중국 전체 매장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죠. 석탄은 현대 중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연료이지만 석탄이 대량으로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훨씬 이전인 당나라 때부터입니다. 석탄이 주방의 화덕에 사용되면서 중국의 요리 문화는 크게 변화합니다. 섭씨 1200도까지 올라가는 석탄의 고화력 덕분에 센 불을 사용하여 뜨거운 기름에 순식간에 음식을 익히는 조리법이 등장합니다.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재료의 맛은 살리는 신기술은 많은 양의 음식을 빨리 조리하는 장점도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송나라 때부터 식당의 주방에서는 석탄을 이용한 고화력 조리법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의 발견은 손님을 끌려는 식당 사이의 경쟁을 촉발시켰고 그 결과 이전 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진기한 국수 요리가 출현하게 됩니다. 조리라 부르기보다는 기회라 부르는 것이 더 나을 산서성의 면 요리들입니다. 도상미엔의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1분에 200조각 이상의 면발을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유심히 관찰해보면 칼의 모양과 칼집의 방법에 따라 면발의 길이와 단면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젓가락을 사용해서 만드는 이 귀여운 모양의 국수는 마오알 뚜오, 고양이 귀라는 뜻이죠.
피자오도 역시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면의 모양은 바늘처럼 날렵합니다. 3m의 거리를 비수같이 날아갑니다. 하지만 산서성의 묘기 국수들은 볼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면발의 디자인만큼이나 다채로운 소스와 국물이 함께 식탁에 오르죠. 손님들은 각기 취향에 따라 독특한 맛을 지닌 고명과 소스를 그 맛에 궁합이 맞는 면을 찾아 짝짓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와 돼지고기 소스는 일근 미엔, 계란과 토마토 소스는 도상 미엔, 국수는 중국인의 식탁에서 신나는 놀이가 된 셈입니다.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해질녘이 되자 무리를 떠나 있던 양들이 하나둘 돌아옵니다. 베두인 가족도 달아나는 저녁거리를 잡기 위해 분주하군요.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 특별할 것 같습니다. 베두인 여인이 만들고 있는 음식은 쿠스쿠스. 밀가루를 곡식 알갱이 모양으로 뭉쳐서 말린 북아프리카 지방의 요리입니다. 모양은 국수 같지 않지만 굽지 않고 끓는 물에 익힌다는 점에서 국수의 먼 친척벌로 분류되는 음식이죠. 쿠스쿠스는 코스쿠시에르라는 2층 솥에서 조리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물에 직접 넣지 않고 찐다는 점입니다. 요리사 샤이드가 만들고 있는 것은 아시드. 이건 역시 쪄먹는 면 요리입니다. 아시드는 밀가루를 손톱만한 크기로 건조한 것입니다. 찜통 밑에 올리브 오일을 바른 후 가늘게 썬 대파와 양고기를 넣고 토마토 페이스트, 파프리카, 다진 마늘, 향신료를 뿌리고 충분히 익힙니다. 샤이드 같은 요리사도 베두인 여인과 같은 2층 솥을 사용합니다. 밑에 솥에는 앞서 준비한 양고기 스튜를 끓이고 그 위에 아시드를 얹은 솥을 얹어서 찝니다. 이렇게 양념과 고기 맛이 밴 뜨거운 증기로 익히니까 아시드의 맛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토마토 맛이 진하게 우러난 양고기 육수와 기름을 아시드에 부어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잘 익은 감자와 당근, 매콤새콤한 육즙이 잘 배인 양고기 토막을 얹어주면 됩니다. 튀니지 베두인의 성찬, 아시드 요리입니다. 국수는 때로는 깊은 오지를 찾아 신비스러운 여행을 하기도 하죠. 히말라야의 부탄은 외국인 방문객 수를 1년에 7,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죠. 그 때문에 고유의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후루라고 불리우는 이 전통 놀이는 일종의 야외 다트 게임입니다. 상대 진영의 관역을 많이 맞추는 팀이 승리하죠. 20m 이상 떨어진 관역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종종 상대팀 선수를 슬슬 놀려대는 신경전도 빠질 수 없죠. 명중입니다.
부탄은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경제 지표로만 보면은 결코 풍족한 나라가 아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참 여유로워 보입니다. 자, 땀을 흘렸으니 이제 배를 좀 채워야겠네요. 이곳은 부탄 사람들이 외식을 할 때 즐겨 찾는 한 대중식당. 이 레스토랑의 가장 인기 메뉴는 밀가루면의 일종인 멘치입니다.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이 국수의 가격은 1달러 정도. 부탄의 물가를 생각해보면 그리 만만한 가격은 아니죠. 부탄에서 밀가루 음식이 대중화된 것은 20년이 채 안 됩니다. 아직도 농촌에서는 메밀국수가 더 일반적이죠. 멘치는 일종의 칼국수인데요. 밀대로 반죽을 밀어 어른 손가락 굵기만하게 잘라 만듭니다. 학자들은 멘치라는 이름이 중국에서 국수를 뜻하는 멘타오에서 유래된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기원은 멀리 중국 대륙에서 왔을지 모르지만 부탄의 국수 멘치의 맛은 독특합니다. 소뼈를 우려낸 국물에 맵기로 이름난 부탄의 고춧가루와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고명을 얻는데 말린 소고기를 기름에 살짝 볶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야크 고기를 쓰기도 했죠. 이곳 요리사들에게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는 고기를 소금에 절인 후 선풍기 바람에 잘 말려서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캄파로, 소금에 절여 말린 돼지고기죠. 마침 요리사 왕틴이 시캄파로 무언가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잘게 다지고 양파도 다져 놓습니다. 닷지라고 불리는 치즈를 갈아 넣은 후 손으로 골고루 버무립니다. 왕틴이 어떤 요리를 할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부탄의 만두 모모입니다. 그 소옥은 부탄의 식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지만 모모는 티베트에서 온 것입니다. (1960년대) 중국과의 합병에 반대하여 많은 티베트 승려들과 난민들이 이곳 부탄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칼국수 멘티와 모모 같은 음식들은 이 시기부터 부탄인의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죠. 작은 모모 안에는 티벳의 슬픈 역사가 깃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오래전부터 종교는 외부 세계의 음식 문화를 전하는 훌륭한 전도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불교의 승려들이 그 주인공이었죠. 그럼 이제 누들로드의 대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숨겨진 요리사들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운문사의 여성들이 따고 있는 것은 들깻잎입니다. 불가의 전통 국수인 애호박 들깨국수를 만들기 위해서죠. 먼저 향기로운 깻잎과 삶은 호박을 준비합니다. 호박 잘 삶아졌네.
즙을 내어 밀가루에 섞어 반죽을 합니다. 뭉치지 않도록. 다른 한쪽에서는 돌하게 들깨를 갈고 있습니다. 들깨 가루로 육수를 만들기 위해서죠. 채식 식단에 들깨는 전통적으로 스님들의 중요한 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원으로 사용됐죠. 한국의 국수는 고려시대 사찰을 통해 처음 들어왔습니다. 단백질인 글루텐이 들어간 국수는 채식만 하는 승려들에게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별식이기도 했습니다. 초록빛 깻잎 국수가 만들어지면 육수를 만듭니다. 육수라고는 하지만 멸치는 사용하지 않고 말린 표고버섯과 다시마 그리고 무만으로 국물 맛을 냅니다. 다른 솥에서는 깻잎 국수를 삶습니다. 300인분을 만들어야 하니 엄청난 양의 물에 끓입니다. 육수가 다 끓었으면 들깨즙 낸 것을 섞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 없이도 뽀얗고 고소한 풍미의 국물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기가 녹록지 않은 만큼 이 국수는 승려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스님들이 이제 국수를 이야기할 때 뭐라 하냐면 승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님들의 비소다. 국수를 보면 이렇게 너무 좋아해서 환하게 미소를 짓고 국수를 먹고 나면 또 기분이 좋아져서 승소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래요. 점심 바루 공양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바루 공양의 예법에 따라 국수와 찬을 자신의 바루에 먹을 만큼만 덜어냅니다. 면은 밥그릇에, 국물은 국그릇에 받습니다. 국수를 국물에 옮겨 담고 그 위에 볶은 애호박과 표고버섯, 그리고 젓갈이 들어가지 않은 김치를 고명으로 올리죠. 일본의 사찰국수가 담백한 맛이 특징이라면 운문사의 들깨국수는 짙고 풍부한 맛이 다른 점입니다. 후루룩 소리를 내는 일본 사찰의 전통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안에 음식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스레 먹습니다. 스님의 잔잔한 미소가 담긴 운문사의 들깨국수입니다. 우리나라 민가에서 처음 먹었던 국수는 무엇이었을까? 최초의 한글 조리서인 음식 디미방에 나온 우리나라의 전통 국수 창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면은 녹두로 만드는 국수입니다. 그 1600년도나 이런 조선조 초기의 거를 보면은 그 녹두를 가지고 녹두에서 얻어지는 녹두 전분, 녹말이라고 그러거든요. 녹말이라는 거는 또 하나의 그런 어떤 국수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질감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가라앉힌 녹말 앙금을 창호지 위에 뚝뚝 떠놓습니다. 보통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에 말리면 덩어리 녹말가루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녹말과 물을 2대5 비율로 섞어서 녹말물을 만든 다음 쟁반에 얇게 둘러서 끓는 물 위에 익힙니다. 이때 쟁반의 밑면만 끓는 물에 닿게 해서 녹말이 맑게 익으면 끓는 물에 넣어서 완전히 익히는 것입니다. 다 익은 녹말묵을 얼음물에 넣어 헹구면서 떼어내서 물기를 빼면 됩니다.
녹말묵을 칼국수 반죽처럼 말아서 길게 썰어내면 녹말 국수가 만들어집니다. 이 국수를 오미자 단국에 넣어 먹는 것이 창면 또는 책면이라는 국수입니다. 깻국에 넣으면 토장 녹두나화라는 국수가 되죠. 이것은 조선시대 양반의 면상입니다. 신선로는 입을 즐겁게 해준다는 뜻으로 열구자탕이라고도 불렀는데 각종 어육과 채소가 아름다운 색의 조화를 만들어내죠. 버섯, 애호박, 생선전도 올라갑니다. 민어를 살짝 데쳐 채소와 함께 먹는 어채, 그리고 양지로 국물을 낸 온면이 있습니다. 밀가루는 외래의 것으로 희귀한 식재료였기 때문에 밀가루 국수는 조선시대 생일상이나 큰 잔치상에만 올랐습니다. 양반면상의 온면은 조선시대의 높은 식문화를 보여줍니다. 한국 국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고종 황제입니다. 고종은 양위를 한 후 덕수궁에서 냉면을 즐겨 드셨다고 합니다. 간단한 야참 궁중면상에는 편육, 국물이 많은 동치미, 그리고 식혜 정도만 올랐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싫어했던 고종이 즐겨 먹었던 냉면은 평양식 냉면. 편육을 열십자 모양으로 얹고 배와 잣을 올려놓은 것이 고종 냉면의 특징입니다. 냉면에 올릴 배는 4등분해서 손으로 잡고 숟가락으로 뚝뚝 퍼냅니다. 배가 많이 들어가서 단맛이 많았다고 합니다. 모양을 위해서 황백 달걀 지단도 썰어냅니다. 고기로는 양지 머리를 삶아내어 편을 냅니다. 편육은 냉면 사리 위에 열십자 모양으로 놓고 그 빈 공간에는 배를 놓습니다. 가운데에는 황백 지단을 올리고 사방의 고기 위 빈자리에는 잣을 올려 꾸밉니다. 마지막 냉면 국물로는 배가 많이 들어간 동치미 국물만 붓습니다. 야참으로 먹던 냉면이었던 만큼 깔끔한 국물을 선호했던 모양입니다.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걱정하느라 얻은 시름을 고종 황제는 얼음같이 차가운 냉면으로 달래셨는지도 모르죠. Yes, Koreans and Japanese are rightfully famous for some of their beautiful buckwheat noodle soup. And we put it in the bowl, and you cook it in water for about 5-6 minutes. Shiitake mushrooms. Now, what we're going to add to this, you can add kimchi if you like. And it's nice to have the broth very nice and clear. We can add some boiled egg, some mushrooms, cucumber. Now, I'm finally going to finish with a little bit of these fermented kimchi.
And there you have it. It's delicious, it's simple, and it's very easy to make. 예로부터 일본은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많은 문화적 요소를 전수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독특한 미의식으로 외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바꾸어 놓는 데도 능했습니다.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일본인들은 시각적 간결미에 극도로 집착했고 재료 자체의 순수한 맛, 미묘한 식감의 차이를 중시해왔죠. 이른 새벽,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의 한 식당. 벌써 재료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 식당의 주인인 야마우치 씨가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은 우동입니다. 그의 우동은 카가와 현에서 최고로 꼽힙니다. 비결은 숙성 과정에 있습니다. 중력분을 소금물과 섞은 후 반죽하기 전 실온에서 먼저 숙성시킵니다. 다음 과정은 큰아들이 맡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시간 숙성한 둥근 덩어리 형태의 반죽을 10분간 발로 밟아 방석 크기가 될 때까지 눌러줍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이 과정을 기계가 대신합니다. 機械であれば無理やりにセットすればそこまでは無理にでも押し込むんですよ。無理やりにこう練る場合は無理にでもグルテンがもうこれ以上今せられたら困るいうんでも無理にこうやって使うグルテンの力をまた潰すような状態になるんですよ。人間の力であればもうどんなふうでもある程度したらもうこれはいかんと思ったらもう踏めないでしょ。밀대로 반죽을 3-4mm 두께로 민 다음 절명기로 잘라냅니다. 이렇게 우동 만드는 과정이 전부 사람의 손과 발로 이루어집니다. 면을 삶는 것도 손집게 가스불을 사용하지 않고 장작불을 씁니다. 우동은 사람의 몸과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この燃料に負けたけば遠赤外線油で麺に中へ火の通りが早いんですよ。そして柔らかい芯からこう温めるというか煮やすというような感じになるんですよ。 국물을 내는 일은 부인의 몫입니다. 최상품의 가츠오부시, 마른 멸치,
그리고 통 다시마를 넣어 맑게 우려냅니다. 진한 맛보다는 은은하고 다소 싱거운 국물 맛이 이 집의 특징입니다. 면의 순수한 식감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고명도 파만 올립니다. 옛 이름인 산후기로도 잘 알려진 카가와현은 1인당 우동집의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곳입니다. 인구 100만 명의 작은 현에 우동집의 수가 800개나 됩니다. 카가와현 사람들은 1년에 1인당 130그릇의 우동을 먹어치웁니다. 산후기 사람들의 우동 먹는 방법은 좀 특별하죠. 우선 한 번에 먹는 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라이 우동이라고 불리는 이 우동은 가장 작은 사이즈도 보통 우동의 2배가 넘습니다. 또 국물이나 고명이 없이 면만 추위에 담가 먹습니다. 면의 맛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마지막 노하우, 제대로 씹지 않고 후루루 소리를 내어 넘깁니다. 吸う時のその音で唇の感触ね、うどん麺が通る時の唇の感触、それでもう麺の入りとかなんとか感じるんですよ、吸う時のね。 우동이 전통을 상징하는 국수였다면 현대의 빠른 리듬감을 가진 새로운 국수 트렌드가 일본의 거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라미엔, 중화소바라고도 불리는 이 국수의 기원지는 중국 광동성이죠. 일본 요리사들은 이 외래의 면으로 기상천외한 실험을 해왔습니다. 이 라면집의 주인 마사미치 씨처럼 말입니다. 돼지뼈나 닭뼈를 구워낸 국물에 양념해서 구운 돼지 수육, 차슈를 넣는 것은 다른 라면 식당과 같습니다. 이 식당의 다른 점은 송송 썰은 파를 유난히 듬뿍 올려준다는 것인데 진짜 실험은 지금부터입니다. 무엇을 하려는지 손님들에게 연신 주의를 당부합니다. 마사미치 씨는 손님들에게 싱싱한 파의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불라면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火がつく360度ぐらいまで焼いて火がつく寸前にネギラーメンの上にかけたらたまたま火がついてネギの香りがするラーメンだからそのたくさんのネギをいっぺんに食べてもらうために熱を通したらどうかなっていうの発想がこのラーメンです。 라면을 맛있게 즐기는 방법은 차슈를 집어 돈육의 풍미를 먼저 본 다음 면을 국물에 충분히 담근 후 후루룩 빨아 올립니다.
일본인의 실험 정신이 담긴 불라면입니다. 태국인의 생활은 먼 옛날부터 강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쪽배 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수상시장은 우리로 치자면 서민들의 재래시장과도 같은 곳이죠. 장을보다 배가 고파지면 사람들은 쌀국수를 사 먹습니다. 우웨이띠아오라는 긴 이름의 쌀국수는 끓는 물에 오래 삶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작은 배 안에서도 금방 조리할 수 있죠. 생선 액젓인 남프라와 마늘, 설탕, 땅콩, 숙주나물과 말린 새우를 넣고 끝으로 닭뼈 육수를 부어주면 훌륭한 간식이 완성됩니다. It's called Pad Thai. And Pad Thai actually means stir-fry noodles. But most people are mistaken thinking it's made with wheat or egg noodles. But it is made with rice noodles. And actually this time cooking the rice noodles by putting it in boiling water. Now we take it and we drain the rice noodles, the garlic, then the onion, and we let that cook first over very, very high heat. We're going to add a few chilies. We're going to add the prawns. These are raw, uncooked prawns. So freshly ground pepper. Now we add the rice noodles, which are very drained. Well, the Thais are very clever because what they do is they add things like the fish sauce to this. Number one, to flavor the rice noodles, but also the minute you add fish sauce to it, you see the noodles start to break apart. They're not clumpy anymore. This is just egg beaten. Okay, here it is, our Pad Thai. Like the fresh lime juice, even though there was lime juice in the cooking. Take all this wonderful basil leaves, batons of spring onions everywhere. Finish it with some chili, and for the final, some crushed peanuts all over. And there you have Pad Thai. 중국 운남성 소수민족 한이족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식탁을 지고 나옵니다. 오늘은 1년 중 한이족의 최대 명절인 앙마토, 바로 설날인 셈입니다. 쌀 농사가 어려운 고지대에 살기에 한이족은 중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소수민족 중에 하나지만 오늘만은 주방에 군침을 돌게 하는 음식 냄새가 가득합니다. 한이족 여인이 주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미센, 쌀국수죠. 한족 사람들이 미센을 처음 먹기 시작한 것은 15년도 채 안 됩니다. 쌀이 귀했기 때문에 국수를 만들어 먹는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마을 전체가 함께하는 잔칫날에야 상에 오를 수 있는 거죠.
한이족은 명절의 잔치를 장가연, 즉 길가에 길게 식탁을 이어놓고 연회를 부린다는 뜻으로 부르기도 하죠. 한이족이 미센을 먹는 방법은 참 소박합니다. 삶은 면에 따뜻한 돼지 육수를 부으면 끝납니다. 화려한 고명도 특별한 양념도 없죠. 그렇지만 한이족 사람들은 이 볼품없어 보이는 국수를 어떤 고급 요리보다도 맛있게 함께 나눕니다. 결국 세상을 매혹시켰던 국수의 매력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부엌과 부엌을 이었던 가늘고 긴 음식은 가족과 이웃, 사람과 사람을 잇고 있습니다.